한성식품에서 일한 지 6년 처음으로 연말 MVP 보너스를 받았던 날, 나는 꼬박 320만 원을 들여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샴페인 골드 색상의 핸드백을 샀다. 자랑하려고 산 게 아니었다. 결혼 4년 차. 그동안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 손에 있었고 연말 보너스는 남편 계좌로 들어갔다. 심지어 광주 친정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용돈마저 시어머니는 공용 계좌에 넣어두는 게 관리하기 좋다며 가져갔다. 그 가방은 내가 남몰래 모아둔 비상금으로 몰래 산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회사 내 개인 사물함에 숨겨두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물함을 열어보니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수빈이가 다음 주에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않니? 내 그 가방이 딱 어울리더라. 어차피 너는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비싼 거 들고 다닐 일도 없잖아. 나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심지어 안 된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 똑같이 생긴 특이급 짝퉁 가방을 주문한 뒤 시누이가 샤워하는 틈을 타 진짜 가방과 몰래 바꿔치기 했을 뿐이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엔 시누이가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올해 나온 신상 한정판이라며 자랑스레 떠벌렸을 때 남자의 누나가 미소를 지으며 가방 안쪽에 비뚤어진 안감 바느질을 들춰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빈 씨, 이거 동대문에서 한 3만 원이면 살 텐데요. 그 순간 고급 한정식집 로마는 마치 정전이라도 된 것처럼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서영아, 월급 들어왔지? 퇴근하기 전에 공동 계좌로 이체해라. 또 까먹지 말고. 윤서영은 회사 탕비실 싱크대 앞에 서서 채 다 씻지 못한 머그잔을 한 손에 든 채 전화를 받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 강순자의 목소리는 마치 가스 밸브를 잠그라고 일러주듯 평온하고 능숙했다. 서영은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5시 40분 한성식품 마케팅팀의 유리문 밖으로는 몇몇 직원들이 서류 뭉치를 안고 회의실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연말 프로모션 기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늘 밤도 야근이 불보듯 뻔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서영은 머그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오늘은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가 쯧하고 혀를 찼다. 늦게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이체는 늦지 마라. 정우도 오늘 월급 받아서 벌써 입금시켰다. 집 관리비에, 대출 이자에, 수빈이 꽃집 스튜디오 화훼 대금까지 다 그 계좌에서 나가야 해. 너희 젊은 애들은 돈 쓸 줄만 알지 살림하는 게 얼마나 뼈 빠지는 일인지 모른다니까. 서영의 물기 묻은 손끝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금세 어두워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액정을 켜고 월급 입금 알림 메시지를 2초가량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성식품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마케팅팀 팀장 자리까지 올랐다. 신제품 출시를 이끌었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장 조사 보고서를 버텨냈으며 편의점 앞에 쪼그려 앉아 차갑게 식은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그녀는 그저 숫자를 아주 짧게 눈에 담은 뒤 그중 대부분을 이체해야만 했다. 통장에 남겨지는 30만 원 후 그것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서영의 용돈이었다. 이 30만 원 안에는 교통비, 점심값, 화장품값, 그리고 가끔 동료들과 마시는 커피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월말에 셔츠라도 한 벌 새로 사 입고 가는 날엔 시어머니는 저녁 식탁에서 어김없이 물었다. 회사에 유니폼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예쁘게 빼입고 출근하니? 누구 보여주려고?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모바일 뱅킹 앱에 금액을 입력했다. 이체가 완료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이번에도 30만 원 남겼지? 헛돈 쓰지 마라. 여자는 결혼하면 돈을 집안에 묶어둬야 마음이 든든한 법이다. 서영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그잔을 깨끗이 씻어 탕비실 선반 가장 안쪽에 놓았다. 컵바닥이 유리 선반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마치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잠시 동작을 멈췄다. 밤 9시 30분 한성식품 14층 사무실은 아직 절반쯤 불이 켜져 있었다. 마케팅팀의 컴퓨터 모니터들이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한밤중에 잠들지 않은 창문들 같았다. 창가 쪽 가장 끝자리에 앉은 서영은 기획안의 마지막 페이지를 부장에게 전송했다. 메일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고 나서야 그녀는 뻐근한 어깨를 주물렀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한지은이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들고 고개를 쑥 내밀었다. 팀장님, 오늘 또 고양시까지 가세요? 이렇게 늦었는데. 서영이 옅게 웃었다. 안 가면 어디로 가? 지은은 비닐 포장을 뜯어 한 입 빼어 물며 오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팀장님은 결혼하고 나서 싱글일 때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정우 대리님도 아까 보니까 아직 회사에 계시던데 좀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하시지. 키보드 위에 올려둔 서영의 손이 멈칫했다. 남편 최정우는 같은 회사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직급은 대리였다. 서영보다 직급도 한 단계 낮고 월급도 적었다. 하지만 최 씨 집안에서 남편은 귀한 아들이었다. 아들이 늦게 귀가하는 건 회사 일이 바빠서고 며느리가 늦게 귀가하는 건 가정의 소홀해서였다. 그 사람 오늘 먼저 갔어? 서영은 컴퓨터 전원을 껐다. 어머니가 집에 일이 있다고 하셔서. 지은은 서영을 힐끗 쳐다보더니 더는 묻지 않았다. 회사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자 유리문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서영은 목도리를 길게 끌어올리며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살았다. 복도 끝에서는 늘 퀴퀴하고 습한 냄새가 났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말했다. 전세 보증금은 우리 집에서 다 마련한 거니까 너는 몸만 들어와 살면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중에야 서영은 알게 되었다. 그 전세 보증금의 절반은 남편 명의의 대출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남은 예금을 털어 보탠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달 그 대출 이자를 누가 갚고 있는지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너희 부부 돈이 곧 우리 식구 돈 아니겠니? 라고만 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영을 보며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엄마가 찌개 데워놓고 기다리셔. 서영은 신발을 벗고 외투를 걸어둔 뒤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담긴 된장찌개를 불에 올렸다. 너무 오래 끓여 국물은 이미 짜게 졸아들었고 가장자리가 부서진 두부 조각들이 시커먼 국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시어머니는 가계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서영아, 이번 달에 커피를 2번이나 사 마셨어? 한 잔에 4~5천 원씩이나 하는 걸 집에 믹스커피 널렸는데 그거 하나 타서 회사 가져가면 안 되니? 서영은 찌개를 식탁으로 옮겼다. 소파에 있던 남편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에이 엄마, 고작 커피 몇 잔인데 그냥 넘어가요. 시어머니는 즉각 미간을 찌푸렸다. 너는 제 편들지 마라. 여자가 돈 헤프게 쓰는 건 다 이런 푼돈에서 시작하는 거야? 수빈이 스튜디오도 이번에 또 월세 내야 하는데 집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서영은 찌개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남편의 몫을 그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밥을 반 공기쯤 푸고 나서야 식탁 위에 자기 수저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엌 서랍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달부터는 내 용돈 25만 원으로 줄여도 되겠더라. 회사에 구내식당도 있는데 매일 밖에서 사 먹을 일도 없잖니. 수저를 쥐려던 서영의 손이 서랍장 안에서 그대로 멈췄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만이 이 집안의 모든 어색함을 대신 덮어주고 있었다. 연말 시상식은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렸다. 한성식품은 여의도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렸고
무대 위에는 붉은색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부사장이 올해의 MVP를 발표할 때도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날 나갈 광고 집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마케팅팀, 윤서영 팀장.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영이 멍하니 앉아있자 옆자리에 지은이 그녀의 팔을 찔렀다. 팀장님 이름 부르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서다 하마터면 무릎이 의자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대표이사는 트로피와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올해 신제품 기획으로 크게 고생해주신 윤 팀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상금은 개인 계좌로 따로 입금될 겁니다. 내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휘파람 소리와 함께 한턱내라는 동료들의 장난 섞인 환호가 들려왔다. 서영은 트로피를 쥐었다. 금속 모서리에 눌린 손바닥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 앉아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불현듯 결혼 첫 해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프로젝트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남편은 서영의 인센티브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며 말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갚는데 쓸게? 어차피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의 일부는 대출을 갚는데 쓰였지만 상당 부분은 시어머니가 신우이 최수빈의 꽃집 기업 축하 화환을 사는데 빼돌려졌다. 신우이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우리 오빠가 최고야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서영은 그 사진 속에서 자신이 예전부터 눈여겨보았으나 차마 사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화이트 세라믹 화분을 보았다. 시상식이 끝나고 상금 입금 알림이 휴대폰에 떴다. 520만 원. 서영은 연회장 구석에 앉아 그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근처에서는 동료들이 2차 회식을 어디로 갈지 떠들썩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액정을 테이블 바닥으로 뒤집어 놓고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작은 돌멩이를 삼킨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졌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서영은 고양시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에게 회사에 급한 행사가 생겨 청담동 근처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둘러댔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주말에도 일을 해. 그럼 점심은 어쩌고? 회사에서 해결할 거예요. 서영은 지하철역 출구에 서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눈이 시려왔다. 헛돈 쓰지 말고. 시어머니는 늘 하던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청담동 거리는 티 없이 깨끗했고 쇼윈도 안의 조명은 은은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마저 사뿐하게 느껴졌다. 서영은 C 브랜드 명품관 유리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유리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34살, 아무렇게나 묶은 긴 머리, 2년 전 세일할 때 산탓에 소매 끝이 보풀로 덮인 낡은 회색 코트.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서영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샴페인 골드 색상 플랩 핸드백을 보고 싶은데요. 직원의 미소는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시 돋친 시선은 아니었지만 서영 스스로 자신이 이 가방을 살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직원이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가방을 꺼내오기를 기다렸다.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낸 샴페인 골드 가죽은 눈이 시릴 만큼 화려한 금빛이 아니라 차분하고 우아하게 반짝이는 빛깔이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죽을 쓰다듬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금속 체인에 닿자 찌릿한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전국 매장에 딱 하나 남은 제품입니다. 직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영은 가방 덮개를 열어 안감을 살펴보고 금속 장식의 마감을 확인하고 구석에 작게 새겨진 시리얼 넘버를 들여다보았다. 사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볼 줄 몰랐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32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집에 이거 필요한가요?
라고 묻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쓰는 첫 번째 돈이라는 것뿐이었다. 카드를 긁을 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영수증 위로 사인펜이 미끄러지며 윤서영이라는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혔다. 직원은 가방을 더스트백에 정성스레 담아 빳빳한 종이 가방에 넣은 뒤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다. 예쁘게 사용하십시오. 서영이 종이 가방을 건네받자 팔목에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그 가방은 고양시의 집으로 가지 못했다. 월요일 아침, 서영은 출근하자마자 회사 사물함 맨 안쪽에 가방을 밀어넣고 그 앞을 여벌의 코트와 철 진한 서류 철들로 꽁꽁 숨겼다. 점심시간이 되어 사무실에 아무도 남지 않을 때면 그녀는 사물함 문을 열고 가방을 훔쳐보곤 했다. 때로는 더스트백을 매만지기만 했고 때로는 가방을 꺼내어 먼지 하나 없는 가죽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기도 했다. 그 모습을 처음 목격한 지은은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팀장님, 무슨 유부녀가 가방 하나 샀다고 죄인처럼 굴어요?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가방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말이. 지은이 사물함 문가에 기대서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우 대리님은 모르시고요? 응. 팀장님이 직접 번 돈으로 산 건데 왜 남편분한테 숨겨야 하는데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물함 문을 닫고 번호키를 꾹꾹 눌러 잠갔다. 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마치 살아 숨쉬는 어떤 존재를 그 어두운 칸 안에 가둬버린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낯선 여성용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굽이 뾰족하고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구두가 남편의 낡은 운동화 옆에 덩그러니 벗겨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자의 새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시누이 최수빈이 소파에 앉아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어깨를 드러낸 짧은 니트 카디건을 입고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 앞에는 유리 테이블 위로 비슷한 색상의 립 틴트 여러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영이 왔니?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이리 좀 와봐라. 좋은 소식이 있다. 서영은 출퇴근용 가방을 현관장 위에 올려두고 거실로 걸음을 옮겼다. 무슨 일인데요? 시누이가 눈을 치켜뜨며 서영을 바라보았다. 서영의 낡은 코트와 싸구려 가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손을 다정하게 토닥였다. 우리 수빈이가 드디어 번듯한 짝을 만났다. 분당에서 치과하는 부원장이라지 뭐니? 용인 쪽에 자기네 이름으로 된 아파트랑 상가도 세 채나 있단다. 다음 주에 그 집 식구들이랑 선을 보기로 했어. 부엌에서 과일을 내오던 남편도 싱글벙글한 얼굴로 거들었다. 민호 형 조건이 장난 아니더라. 그 집안 어르신들도 엄청 점잖으신 분들이래. 서영은 거실 한 구석에 선 채 예의 바르게 말했다. 축하해, 아가씨. 시누이는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입꼬리를 살쭉 올렸다. 고마워요, 새언니.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쪽 집안이 첫인상을 엄청 깐깐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우리 수빈이가 얼굴도 예쁘고 폼나게 꽃집 스튜디오도 운영하는데 꿀릴 게 뭐 있니? 옷차림만 좀 신경 쓰고 어디 가서 안 빠지는 번듯한 가방 하나만 딱 들어주면 완벽할 거다. 엄마아. 시누이가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다. 나한테 번듯한 가방이 어딨어. 스튜디오 인테리어 하느라 돈 다 까먹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진다는 듯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내 새끼. 넌 너무 고생만 해서 탈이야. 서영은 그 자리에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방문이 닫히기 직전 시누이의 시선이 자신의 출퇴근용 가방에 잠시 머물렀다가 마치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서영은 피부로 느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서영은 회사 사물함을 열었다. 철제 문이 덜컥 열리는 순간 서영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가장 안쪽에 두었던 더스트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앞을 가려두었던 낡은 코트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서류 철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며 차가운 회색 철판의 빈자리를 휑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서영은 황급히 손을 집어넣어 코트 아래를 더듬고 서류 철 뒤를 샅샅이 훑었다. 사물함 안에 있던 여벌의 신발, 우산, 오래된 기획안 파일, 감기약, 반고리까지 모조리 꺼내어 뒤쪽 벤치 위에 늘어놓았다. 없었다. 그 샴페인 골드 색상의 가방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사물함 앞에 주저앉았다. 탈의실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발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서영은 자신의 숨소리가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물함 문 안쪽에 붙어있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을 발견했다. 비뚤비뚤한 남편의 글씨였다. 엄마가 가져오라 하셔서 가져간다. 그 한 줄의 문장을 노려보는 서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포스트잇을 떼어내자 종이 뒷면의 접착제가 손가락 끝에 들러붙어 기분 나쁜 끈적임을 남겼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복합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씨, 복도 끝에 선 서영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소름이 끼칠 만큼 차분하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내 사물함에서 물건 꺼내갔어?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아, 그 가방. 엄마가 가져오라고 하셔서. 내 사물함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데? 저번에 당신 코트 꺼내 달라고 했을 때 봤지? 기억해뒀거든.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벼웠다. 왜 그래? 수빈이가 다음 주에 예비 시댁 식구들 만나러 간다잖아. 엄마가 수빈이 변변한 가방 하나 없다고 당신 거 딱 좋겠다 하셔서 가져온 건데. 서영은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그거 내 거야? 당신 건 줄 알지? 남편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한 번만 빌려 쓰자는 거잖아.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다 한 식구인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남편 곁에 바짝 붙어있는 듯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서영아,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남들이 흉본다. 씀씀이 해프다고. 일단 수빈이 한 번만 쓰게 해. 나중에 내가 똑같은 걸로 하나 사주마. 나중에 똑같은 걸로 하나 사주마. 서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4년간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결혼 2년 차, 친정엄마가 광주에서 겨울 코트 하나 따뜻한 걸로 사 입으라며 꼬깃꼬깃한 돈을 봉투에 담아 보내주신 적이 있었다. 택배 상자 안에 돈 봉투를 귀신같이 찾아낸 시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사돈어른도 참 꼼꼼하시지. 이건 우리 공동 계좌에 넣어두마. 집안에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니. 어느 날 큰맘 먹고 밝은색 구두를 한 켤레 샀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신기엔 색이 너무 가볍다며 트집을 잡았다. 그러더니 시누이가 친구 결혼식에 신고 가서는 구두 굽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신발이 다 신으라고 있는 거지 뭐. 망가졌으면 다시 하나 사면 되잖니? 열이 38도까지 끓어오르던 명절 전날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을 하라며 서영을 깨웠다. 며느리가 명절에 누워있으면 남들이 우리 집안 흉을 본다면서. 부엌 문가에 서 있던 남편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이번 한 번만 꼭 참고 해. 단 한 번도 세상이 무너질 만한 큰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다 한 식구잖아라는 달콤하고도 폭력적인 한마디로 얼버무려졌다. 서영은 귀에서 휴대폰을 천천히 떼어냈다. 통화 중 화면을 몇 초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오후 1시, 서영은 부장에게 반차를 냈다. 그녀는 고양시로 돌아가지 않고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 행인들, 화구를 맨 미대생들, 큼지막한 목도리 하나를 나눠 두른 연인들이 지나갔다.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컵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테이블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장 고양시로 달려가 그 가방을 빼앗아 올까도 생각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와 악을 쓰며 싸우고 지난 4년간의 치부책을 하나하나 다 까발려 버릴까도 고민했다.
가정법원으로 직행해 이혼 상담을 받을 생각도 했다. 하지만 서영이 최종적으로 한 행동은 스마트폰 검색창을 열고 C 브랜드 특예이급 짝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것이었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조악한 광고 문구들이 쏟아졌다. 서영은 마케팅팀 팀장답게 까다로운 시장 조사를 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사이트를 뒤졌다. 1시간 반의 수색 끝에 그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 하나를 찾아냈다. 사진 속 가방은 자신이 산 샴페인 골드 컬러의 플랫백과 완벽히 동일해 보였고 가격은 38,000원이었다. 판매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특예이급입니다. 외관은 100% 똑같아서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구분 못해요. 서영이 메시지를 보냈다.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일 안에 들어갑니다. 보내주세요. 결제가 떨어지고 난 뒤 서영은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뿌리를 짓누르는 쓴맛이 식도를 타고 무겁게 내려갔다. 사흘 뒤 택배 상자가 회사로 도착했다. 서영은 상자를 들고 화장실 가장 안쪽 칸으로 숨어들었다. 조심스레 박스를 뜯자 더스트백이 나왔고 그 안에는 각을 잡기 위해 얇은 종이가 뭉쳐져 들어간 짝퉁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멀리서 보면 진짜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샴페인 골드 색상, 금속 체인, 가죽 덮개까지 모든 것이 부유함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진짜 가방의 디테일 컷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안감 바느질 간격이 미세하게 넓었다. 금속 장식은 손으로 들어보니 진짜보다 가벼웠다. 가방 안쪽 시리얼 넘버 각인의 글씨체가 살짝 흐릿했다. 서영은 이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다. 명품 감정사는 아니었지만 수년간 마케팅 기획을 해온 그녀는 제품의 디테일을 꿰뚫어보는 데에는 도같은 사람이었다. 결함을 모두 외운 뒤 그녀는 짝퉁 가방을 청담동 매장에서 받아왔던 오리지널 쇼핑백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빳빳한 종이 가방에 검은색 리본을 원래대로 묶자 방금 명품관에서 들고 나온 듯 완벽한 자태가 완성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고양시로 돌아갔다. 현관에는 여전히 시누이의 하이힐이 뒹굴고 있었다. 거실 텔레비전 옆 소파에는 서영의 진짜 가방이 내팽개쳐지듯 놓여 있었다. 더스트백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금속 체인이 뱀처럼 길게 흘러내려 바닥을 긁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방 안에서 옷을 입어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엄마, 이 원피스 너무 밋밋해 보이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자리에서는 단정하고 조신해 보이는 게 최고야. 그리고 저 가방을 딱 들면 알아서 귀티가 잘잘 흐를 텐데 뭘 걱정이니? 근데 저 가방 진짜 새언니가 산 거래?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었다. 평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저런 거 살 엄두도 못 낼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거실까지 훤히 들렸다. 걔가 월급이 얼만데?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번 돈을 집안 살림에 보태야지 꽁꽁 숨겨두는 게 비정상인 거야? 서영은 출퇴근용 가방을 든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소파로 다가가 자신의 가방을 열고 종이 가방을 꺼냈다. 40초, 그 시간이면 충분했다. 서영은 진짜 가방을 출퇴근 가방 맨 아래에 쑤셔 넣고 그 자리에 짝퉁 가방을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올려두었다. 반쯤 벗겨진 더스트백의 주름까지 똑같이 잡았고 체인도 아까처럼 길게 늘어뜨렸다. 심지어 소파 쿠션의 위치까지 오차 없이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방 안에서 두 모녀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수돗물을 틀고 손을 씻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세차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집안은 소름 끼치도록 평화로웠다. 시어머니는 서영이 가방을 빼앗긴 상황을 체념했다고 믿는 듯 평소보다 한결 누그러진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는 신우이 앞으로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며 득의양양하게 말했다. 수빈이가 그 명품 가방 들고 치과의사 만나러 가면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를 얕보진 못할 거다. 서영은 국을 덜며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서영을 쳐다보았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려 고개를 숙인 틈을 타 서영에게 엄지를 척 치켜 세웠다. 역시 내 마누라가 제일 착하다는 표정이었다. 서영은 남편의 치켜든 엄지손가락을 보며 위장이 뒤틀리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 다 먹었어요. 남편이 당황하여 목소리를 낮췄다.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서영은 입가를 닦으며 대답했다. 점심을 많이 먹어서. 신우이는 서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친구들에게 선자리에 입고 갈 옷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싸구려 짝퉁 가방은 신우이의 치맛자락 곁에 기대어 영롱한 가짜 금빛을 뽐내고 있었다. 대망의 선자리 전날 밤, 온 집안은 마치 국가적 행사를 치르듯 부산스러웠다. 시어머니는 거실 조명을 모조리 켜두고 전신 거울 앞에 선 신우이에게 옷을 수십 벌이나 갈아입혔다.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스팀 다리미를 대령하고 구두 상자를 나르는 시종 노릇을 톡톡히 했다. 서영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사과를 깎았다. 날카로운 과도 위로 야른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졌다. 시어머니가 신우이 곁을 빙빙 돌며 코치를 해댔다. 내일은 가방을 어깨에 매지 말고 손에 우아하게 들어라. 그래야 더 기품 있어 보여? 들어가자마자 사돈어른께 싹싹하게 인사드리고 평소처럼 칠칠맞게 크게 웃지 말고. 알겠니? 신우이가 짝퉁 가방을 가슴 앞으로 들어 올리며 거울을 향해 요염한 포즈를 취했다.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새언니 평소 구질구질한 취향치고는 안목이 꽤 괜찮네. 서영의 칼끝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길게 늘어지던 사과 껍질이 툭 끊어지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남편이 흠칫 놀라 서영의 눈치를 보며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들었다. 서영이가 물건 고르는 안목은 원래 좋지. 신우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오빠는 참 마누라 비위 맞추는 데는 선수라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신우이의 등짝을 가볍게 때렸다. 쓸데없는 소리. 집안 식구가 산 건데 누가 샀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서영은 곱게 깎은 사과를 한 입 크기로 썰어 작은 접시에 담은 뒤 신우이 쪽으로 슬그머니 밀어주었다. 내일 잘하고 와, 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신우이는 사과 한 조각을 집어베어 물며 거만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청담동의 최고급 일식집 로마는 서영의 거실보다 훨씬 아늑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시어머니 옆에 다소곳이 앉은 신우이는 공들여 단장한 화장과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릎 옆에 살포시 놓인 그 샴페인 골드 색상의 짝퉁 가방은 맞은편 사람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각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 쪽 당사자인 박민호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의 33살 남성으로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뒷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당의 S치과 부원장이었으며 용인 쪽의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다. 상석 곁에 앉은 민호 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채 작은 다이얼의 값비싼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입을 열 때마다 우아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자의 누나인 박수정도 동석해 있었다. 30살의 그녀는 청담동 한복판에서 명품 위탁 판매숍을 운영하는 전문가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본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주 짧은 순간 신우이의 가방에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거두어졌다. 초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 앙칼진 본성을 완벽히 숨긴 채 콧소리를 섞어가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딸이 꽃집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소개하며
마치 강남일대의 모든 웨딩 부케가 자기 딸의 손을 거쳐가는 것처럼 화려하게 포장했다. 신우이 역시 순진무구한 아가씨인 척하며 자기가 얼마나 꽃을 사랑하는지, 스튜디오를 얼마나 우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조잘거렸다. 민호 어머니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다니 대견하네요. 신우이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과찬이세요, 어머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시어머니가 테이블 밑으로 신우이의 무릎을 툭 찌르며 더 잘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코스 요리가 몇 가지 나오고 대화의 주제가 여행과 취미로 넘어갈 무렵이었다. 남자의 누나가 젓가락으로 생선의 한 점을 집어들며 지나가듯 가볍게 말을 꺼냈다. 수빈 씨 가방이 참 예쁘네요. 오늘 입으신 원피스 색상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신우이의 허리가 용수철처럼 꼿꼿해졌다. 그녀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가방을 들어 누나 쪽으로 내밀며 한껏 거드름을 피웠다. 감사해요, 형님. 올해 가을 겨울 시즌 한정판으로 나온 건데 가족이 선물해줬어요. 새언니가 사준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가족이라는 말로 뭉뚱그렸다. 남자의 누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가방 덮개를 열고 안감의 바느질을 쓱 훑어보더니 엄지손가락으로 금속 장식의 무게감을 2초가량 살짝 가늠해 보았다. 그 짧은 2초의 순간 누나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으나 눈가에 감돌던 온기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신우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자의 누나가 가방을 돌려주며 화사하게 웃었다. 정말 예쁘네요. 가방을 돌려받은 신우이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교만하게 빛났다. 몇 분 후 남자의 누나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룸을 나섰다. 두꺼운 카페 위 깔린 조용한 복도 모퉁이에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생 민호에게 재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 가방 짝퉁이야. 안감 바느질, 쇠붙이 무게, 시리얼 넘버 각인까지 싹 다 가짜. 내가 하루에도 이런 가방 수십 개씩 만지는 사람인데 눈 감고 만져도 안다.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허세 부리려고 일부러 짝퉁을 들고 나온 건지는 몰라도 어느 쪽이든 저 집안은 정상이 아니야. 룸 안에 앉아있던 박민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징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한 민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젓가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흰 살 생선 한 점이 파르르 떨리더니 간장 종지 속으로 처박혔다. 아들의 미세한 동요를 눈치챈 민호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들의 얼굴에서 신우이의 얼굴로 그리고 문제의 가방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남자의 누나가 룸으로 돌아온 뒤 공기의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민호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하며 물었다. 수빈 씨 꽃집 스튜디오 말인데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신우이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지금은 고객을 늘려가는 단계라서 달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방패막이로 나섰다.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초반엔 다 투자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고요. 민호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주걱거리며 다시 물었다. 사돈어른께서는 평소에 따로 투자하시는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즘은 상가 임대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분들이 많던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마른 웃음을 지었다. 뭐 조금씩은 하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식구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지금 고양시에 사신다고 했죠? 민호 어머니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가나 다름없죠. 남자의 누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변명을 가차없이 묵살하고 신우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수빈 씨의 누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다. 실례지만 아까 그 가방 어느 매장에서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룸 안의 모든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얼어붙었다.
신우이의 손가락이 가방 체인을 신경질적으로 쥐어뜯듯 잡았다. 당연히. 말을 잇지 못하고 누나의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신우이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남자의 누나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채 쐐기를 박았다. 제가 이쪽 명품 위탁 바닥에서만 5년을 굴렀거든요. 수빈 씨가 든 그 가방 컬러는 이번 시즌에 한국 전체를 통틀어 몇 개 들어오지도 않은 극소량 한정판이에요. VIP 고객들만 미리 예약해서 겨우 빼가는 물건이죠. 마침 제 고객 중 한 분이 그 모델을 애타게 찾고 계셔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구하셨는지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니 찻잔이 테이블에 탁 부딪히며 신경질적인 타여름을 냈다. 이 자리엔 변명해줄 남편도 눈치 빠른 서영도 없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 누구도 신우이를 구제해줄 수 없었다. 신우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옆에 가방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그 가방이 단순한 치장거리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끔찍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8초,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민호 어머니가 보란 듯이 젓가락을 식탁 위에 딱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 보군요. 그녀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식사는 그 길로 처참하게 끝이 났다. 고양시로 돌아오는 차 안의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조수석에 쭈그려 앉은 신우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문제의 짝퉁 가방을 찢어버릴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두 사람을 태우러 갔던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선자리 어땠냐고 묻잡으려다 어머니의 도깨비 같은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벌벌 떨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차가 낡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신우이의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금방이라도 통곡할 듯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신우이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더니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다. 내 마누라가 대체 무슨 쓰레기를 준 거야? 바닥에 처박힌 가방 덮개가 덜컥 열리고 쇠사슬 체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엄마.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구는 가방을 삿대질하며 발악했다. 우리 수빈이를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따위로 망신을 줘?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무슨 희대의 사기꾼으로 볼 거 아니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독사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집에 들여. 마침내 신우이가 서러운 통곡을 터뜨렸다. 오빠, 그 집 누나가 단번에 알아봤단 말이야. 이거 한국에 몇 개 없는 색깔이라면서 어느 매장에서 샀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엄마랑 나랑 숨통이 막혀서 한마디도 못했어. 현관에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다급히 주머니를 뒤져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영은 텅 빈 회사 회의실에서 홀로 야근 중이었다. 내년 1사분기 프로모션 예산안을 훑어보고 있던 그녀는 액정에 남편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도 여유롭게 모른 척했다. 전화가 3번이나 울리고 나서야 그녀는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너 가방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남편의 짓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짝퉁이야. 서영은 마포대교 위를 질주하는 붉은 자동차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짝퉁이라니. 무슨 소리야? 오늘 수빈이가 예비 시댁 식구들 만났는데 거기서 가방이 짝퉁이라는 걸 들켰단 말이야. 하필 그쪽 누나가 명품 위탁 판매하는 사람이라 앉은 자리에서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샀냐고 추궁했어. 너 이거 일부러 짝퉁 산 거지? 서영은 들고 있던 볼펜 뚜껑을 딱소리 나게 닫았다. 그 가방, 내가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내 돈 320만 원 주고 산 진짜 샴페인 골드 플랫백 맞아. 그녀가 서늘하게 응수했다. 당신들이 내 사물함 털어서 그거 훔쳐갈 때 나한테 허락이라도 구했어? 남편이 흠칫하더니 이내 윽박 지르기 시작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이거 다 알고 일부러 친 덫이지? 오늘 자리가 수빈이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뻔히 알면서. 서영은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손목이 시려왔다. 내 사물함을 털고 내 물건을 도둑질할 만큼 중요했나 보네. 그녀가 조소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서영아, 너 지금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 그 잘난 가방이 진짜면 왜 갑자기 짝퉁으로 둔갑을 해? 내년이 우리 수빈이 혼삿길 막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미쳐 날뛰는구나.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잠자코 듣던 서영이 무미건조하게 대꾸했다. 저 아직 회사예요. 당장 기어들어와.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서영은 책상 위 예산안 서류를 한 장 휙 넘기며 말했다. 아직 업무 안 끝났습니다. 다시 남편이 전화를 가로채어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윤서영,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서영은 2초간 정적을 지켰다. 일을 크게 만든 건 내가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내 사물함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부로 열어젖힌 그 순간부터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야.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11시 서영이 집에 도착했다. 거실 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려는 듯 소파에 쪼르르 앉아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짝퉁 가방은 거실 테이블 앞바닥에 처참하게 구겨진 채 내팽개쳐져 있었고 덜렁거리는 덮개 사이로 훤히 드러난 조악한 안감 바느질이 조명 아래에서 적나라하게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영은 신발을 벗고 코트를 벗어 출퇴근 가방과 함께 현관장에 올려두었다. 거실로 쫓아 들어가는 대신 그녀는 유유히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컵에 따랐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소리쳤다. 너 지금 물이 넘어가냐? 우리 집안을 이 꼴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느려 터지게 기어들어와? 서영은 물컵을 든 채 거실로 걸어 나왔다. 어머니, 제 해명부터 들으실래요? 아니면 계속 그렇게 악을 쓰실래요?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쾅쾅 내리쳤다. 말해. 어디 변명 한번 해봐. 너 처음부터 짝퉁 가방 사놓고 우리한테 덤터기 씌운 거지? 320만 원. 누구를 바보 천치로 아나? 내까짓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걸 사.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어머니보다는 부드럽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로 타일렀다. 서영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사기를 당했든 짝퉁을 샀든 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서영이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남편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다들 곤란한 상황이잖아. 곤란한 건 내가 아니야? 서영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시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표독스럽게 째려보았다. 새언니, 지금 무슨 뜻이야? 오늘 그 수모를 당한 건 나라고. 서영은 시누이를 본체만체하며 현관장에 둔 출퇴근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사진첩을 열어 남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야.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이건 나한테 가방 판 청담동 매장 직원 명함. 그리고 이건 언박싱할 때 찍어둔 진짜 가방 내부 시리얼 넘버 특사진이고. 지금 당장 명품관에 전화해서 이 시리얼 넘버 불러주고 정품 맞는지 확인해봐. 휴대폰을 받아든 남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기다 멈칫했다. 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옆에서 훔쳐보던 시어머니가 기를 쓰고 우겨댔다. 사진 쪼가리가 무슨 증거라고. 남의 가방 몰래 찍어왔을지 누가 알아. 서영은 출퇴근 가방맨 아래 칸에서 조심스럽게 더스트백을 꺼내 들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영이 더스트백의 매듭을 풀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진짜 샴페인 골드 플랫백이 자태를 드러냈다. 조명을 받은 최고급 가죽은 부드럽게 반짝였고 묵직한 금속 체인은 바닥에 뒹구는 짝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품 있는 소리를 냈다. 시누이의 흐느낌이 뚝 멎었다.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가방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서영은 진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바닥에 널브러진 짝퉁 가방과는 묘한 거리를 둔 채였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가방이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이상한데? 그녀가 반문했다. 시어머니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럼 수빈이가 오늘 들고 간 건 대체 뭔데? 서영이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건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신들, 내 회사 사물함 몰래 열어서 가방 훔쳐가 놓고 나한테 입번긋도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수빈이가 들고 나간 가방이 짝퉁으로 둔갑했다면 그 가방이 누구 손에 있을 때 그런 마법이 일어났는지 당신들이 뼈저리게 반성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개수작이야.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며 비명을 질렀다. 내년이 바꿔치기 한 거잖아. 작정하고 엿먹이려고 가짜로 둔갑시킨 거 다 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방금 당신들이 훔쳐간 가방이 내 진짜 가방이었다는 거 실토하신 거네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고 시뻘개졌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서영아, 이런 상황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라. 서영이 남편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뿜어냈다. 내 돈 320만 원짜리 가방을 당신들이 멋대로 훔쳐갔을 때 넌 나보고 가족끼리 쪼잔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수빈이가 짝퉁 들고 나가서 개망신당하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말꼬리 잡지 말라고? 최정우, 넌 참 기가 막히게 내 입을 틀어막을 타이밍만 노리는구나.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진짜 가방을 삿대질하며 발악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수빈이가 오늘 예비시댁 식구들 만나는 거 뻔히 알면서 아주 작정하고 망신 주려고 입국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서영은 보란듯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좋아. 그럼 우리 내일 날 박는 대로 다 같이 청담동 명품관 가서 감정받아 보자. 만약 내 가방이 짝퉁 판정받으면 내가 수빈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하지만 바닥에 놔둔 구는 저 쓰레기가 짝퉁이고 내 가방이 진품이라면 내 동의도 없이 내 사물함 털어서 물건 도둑질에 간 당신들 두 모자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거야. 지금 당장 명품관을 어떻게 가?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일. 서영이 쐐기를 박았다. 내일 5% 뛸 테니까. 신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녀의 뇌리에 루만에서 속삭이듯 다정했던 남자의 누나 목소리와 그녀의 직업이 번개처럼 스쳤다. 신우이는 사시나무 떨듯 시어머니의 소매를 부여잡았다. 엄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시어머니가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뭐가 무서워서 못 가. 널 이 꼴로 만든 독사 같은 년인데? 서영이 그제야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수빈아, 오늘 그 한정식집 룸에서 그쪽 식구들한테 가방 누가 줬냐고 물었을 때 내 입으로 가족이 선물해줬다고 짓거렸지? 신우이는 아랫입술을 지식이며 시선을 피했다. 서영이 숨통을 조이듯 말을 이었다. 남자 쪽 식구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사기칠 작정으로 짝퉁을 들고 왔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똥인지 된장인지 진품 가품 구분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비웃었겠지. 어느 쪽이든 간에 그쪽 누나가 명품 위탁 판매하는 전문가라며. 내 생각엔 그 여자가 입을 싹 닫고 있을 것 같아. 신우이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비명을 질렀다. 새언니. 서영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가 왜 이런 경고를 하느냐면 그 여자는 한눈에 다 꿰뚫어 봤을 테니까. 당신들이 내 사물함 털어갈 때 나한테 허락 맡은 사람 여기 단 한 명도 없잖아. 그 차가운 질타가 거실을 강타하자 오직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찢어발겼다. 다음 날 사태는 서영의 예언대로 그 한정식집 룸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박수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하나 올렸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저격 글이었다. 최근 선자리에서 겪은 황당한 일 맞선 여가 특이급 짝퉁 가방을 명품 한정판이랍시고 들고 나와서 자랑하길래 그 자리에서 가품인 거 콕 집어줬더니 온 가족이 꿀 먹은 벙어리. 팁 하나 드리자면
3만원짜리 짝퉁으로 세운 자존심은 전문가의 감정 3초를 못 버팁니다. 그 글 아래에는 가방 안감에 엉성한 바느질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다. 브랜드 로고나 사람 얼굴은 교묘하게 잘려 있었지만 서울 바닥은 좁았다. 신우이의 지인들 중 누군가 그 위탁 판매 숍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고 남자 쪽 누나와 건너 아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오후 신우이의 스마트폰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야 최수빈, 이거 너 저격한 거 아니야? 너 어제 분당 치과의사랑 선봤다고 하지 않았어? 가방 짝퉁 들고 갔다는 거 진짜야? 신우이는 발작하듯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집어 던졌고 그녀의 처절한 비명이 방문을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서 민호 어머니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매몰차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시어머니는 액정에 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부짖었다. 사돈어른, 이 여사님, 다 오해예요.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우리 수빈이 그런 애 아니에요. 수화기에서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 차갑게 흘러나왔다. 해 진력이 되자 중매인을 통해 최종 통보가 날아왔다. 남자 쪽에서 더 이상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예의를 가장한 서늘한 거절이었다. 신우이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통곡했다. 그날 밤 서영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부엌은 썰렁했다. 전기밥솥 안의 밥은 너무 오래 보온되어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칠 밤은 센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뻐끔거리던 남편은 서영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종이컵에 꽁초를 비벼 껐다. 서영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덮이기 시작했다. 찌개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우자 방에 틀어박혀 있던 신우이가 미친년처럼 산발을 하고 뛰쳐나왔다. 퉁퉁 부은 눈은 당장이라도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새언니. 부엌 문간에 선 신우이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냄비 뚜껑을 박살낼 듯 날카로웠다. 언니가 일부러 짝퉁으로 바꿔친 거 맞지? 언니 나 질투해서 그런 거잖아. 자기는 오빠 같은 놈팽이 만나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나만 치과의사 만나 호강할까 봐 내 인생 망친 거잖아. 맞지? 거실에서 남편이 튀어 들어오며 윽박질렀다. 최수빈, 너 미쳤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들러붙은 시어머니는 젖은 휴지를 꽉 움켜쥔 채 서영이 제 입으로 범행을 자백하기만을 바라는 원귀 같은 눈빛을 쏘아보냈다. 서영은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줄이고 찌개를 그릇에 담았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표정을 묘하게 가려주었다. 그녀는 찌개 그릇을 든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빈아, 내가 널 질투한다고? 뭘? 신우이의 악다구니가 허공에서 딱 멈췄다. 서영은 식탁 위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28이나 처먹고도 내 오빠 월급이나 파먹는 그 기생충 같은 인생을? 아니면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못하는 내 텅 빈 대가리를? 부엌 입구에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서영, 말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선 넘는 거 아니야? 서영이 남편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선을 넘은 건 팩트를 짚어준 내 입일까? 아니면 지난 4년간 이따위로 살아온 너희 식구들일까? 남편의 낯빛이 흑갈색으로 변했다. 지금 그따위 옛날 이야기 꺼내서 득될 게 뭔데? 옛날 이야기. 서영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 월급이 어머니 통장에 꽂히던 날들? 친정 엄마가 보내준 용돈마저 강탈당하던 순간들? 그것도 아니면 너희가 회사까지 기어들어와서 내 사물함 털어가던 그날? 기어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영. 내년이 쥐꼬리만 한 월급 좀 번다고 집안에서 유세 떠는 모양인데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들하고 살림을 합치는 게 도리야. 내 시누이 앞길 열어주는데 돈 몇 푼 보탠 게 그렇게 억울해? 서영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의자 등받이에 툭 걸쳐 놓았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식구라서 보태준 거라면
사전에 허락을 구했어야죠. 허락도 없이 내 돈 빼돌린 건 횡령이고 내 사물함 뒤진 건 절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했다. 네, 내년이 지금 감히 누구 보고 도둑년이래. 내 사물함 비밀번호 훔쳐보고 내 가방 털어간 범인한테 말하는 겁니다. 서영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정우. 내가 내 이름 석 잡아가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줄까? 남편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날 밤 서영은 밥 한 숟갈 뜨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곧바로 옷장을 열었다. 옷장 절반은 남편의 싸구려 셔츠들이, 나머지 절반은 서영의 검정, 회색, 베이지색 단벌 코트들이 비좁게 걸려 있었다. 옷장 구석에는 결혼 직후 신혼집에 들어올 때 썼던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낡은 캐리어가 처박혀 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어냈다. 지퍼가 녹슬어 뻑뻑하게 열리며 쇳소리를 냈다. 마치 이 진저리 나는 결혼 생활의 단면처럼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10분 뒤 굳게 닫혔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남편이 기어들어왔다. 문간에 선 그는 서영이 셔츠를 칼같이 개어 캐리어에 처박는 꼴을 지켜보다 기어이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영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짐 싸잖아. 어디로 가게? 우선 지은이네 집에 며칠 신세 좀 지려고. 남편이 두어 걸음 다가오며 쥐어짜낸 애처로운 목소리를 냈다. 서영아, 엄마 성격 알잖아. 욱해서 하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늘 식구들 다 예민해져서 그래? 수빈이 쟤도 지금 충격받아서 제정신 아니잖아. 서영은 보풀이인 니트를 접어 캐리어 바닥에 깔아뭉갰다. 남편이 쭈그려 앉아 서영의 손목을 움켜쥐려 했다. 우리 대화 좀 하자, 응? 당신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지? 일은 일대로 꼬이고 집안 꼴도 이 모양이라 힘들겠지만 부부 싸움 좀 했다고 짐 싸서 나간다는 소리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서영이 뱀에 물린 사람처럼 신경질적으로 손을 빼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다. 최정우, 나 6년 전에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남편이 얼빠진 얼굴로 되물었다. 뭐, 알고 있냐고. 서영이 쐐기를 박듯 다시 물었다. 남편이 미간을 구겼다. 우리가 사랑했으니까 그렇지. 그때 당신도 그랬잖아. 내가 오직하고 당신한테 잘해서 좋다고. 서영은 옷장 문짝에 달린 전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찌질하게 쭈그려 앉아 눈치나 보는 남편의 한심한 낯짝이 비치고 있었다. 연애 시절, 야근하는 서영을 위해 회사 앞까지 뜨거운 국밥을 포장해 달려오던 사내, 광주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군말 없이 연차를 내고 병수발을 들던 착한 남자. 그때 그는 분명 이렇게 맹세했다. 결혼하면 절대 당신 눈에 눈물 나는 일 없게 할게. 그녀는 그 알량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당신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서영이 비수를 꽂았다. 남편의 낯짝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서영은 옷장 문을 쾅 닫으며 나지막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리게 속삭였다. 지난 4년 동안 당신 엄마가 내 월급 통장 갈취하고 내 택배 뜯어보고 내 용돈 빼돌려서 수빈이한테 상납할 때마다 당신이 뭐라고 짓거렸지? 가족끼리 쪼잔하게 왜 그래? 다 한 식구잖아. 이번에 내 사물함 비밀번호 훔쳐서 내 가방 도둑질에 갈 때도 넌 다 한 식구라고 했어. 그녀는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잠가버렸다. 나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어. 서영이 남편의 동공을 직시했다. 이 집구석에서 짓거리는 한 식구라는 테두리 안에 윤서영이라는 인간은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걸.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했다. 너 말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 부부싸움 할 때 누가 과거 일까지 싹 다 들쑤셔. 서영이 캐리어를 벌떡 세웠다. 그래. 그럼 이제 싸우지 말고 법대로 계산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밤새워 정리한 두툼한 서류 처를 것일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았다. 투명 파일 안에는 지난 4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계좌 이체 기록,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공용계좌에 입출금 명세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모든 서류는 월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형광펜과 인덱스 스티커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는 시어머니의 횡령 증거들을 스캔하고 캡처하고 비밀 개인 메일함에 은밀히 쌓아오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써먹으려고 모은 게 아니었다. 그저 훗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생존의 기록이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발견한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이게 다 무슨 지랄이야? 누구 겁주려고 이래? 식탁 반대편에 앉은 남편은 눈밑이 퀭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서영이 자리에 앉아 첫 번째 서류 뭉치를 남편 쪽으로 쓱 밀었다. 협의 이혼.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고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너 미쳤어. 고작 가방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해? 가방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서영이 맨 앞장의 거래 내역서를 빼들었다. 이거 지난 4년간 제 월급 전액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꽂힌 내역입니다. 이건 매년 연말 정우 씨 계좌로 빼돌려진 제 인센티브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제 동의도 없이 공용 계좌에서 빼내어 수빈이 꽃집 스튜디오에 꼬박꼬박 쳐넣은 송금 명세서입니다. 방문 앞에서 알짱거리던 시누이가 제 이름이 나오자 기겁하며 얼굴을 감쌌다. 서영은 시누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액수를 읊었다. 다 합치면 4,7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남편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서류장을 넘겼다. 뒤로 갈수록 넘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시어머니가 도끼 품은 눈으로 서영을 노려보았다.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영수증을 끊어? 내년은 애초에 우리를 식구로 생각한 적이 없는 독사 같은 년이야. 서영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당신들을 식구라고 착각했으니까 꼬박꼬박 갖다 바친 거고 나중에 호구 잡힌 걸 깨달았으니까 장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서영아, 제발 막다른 길로 몰지 마.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합의 조건부터 내미는 거야? 서영이 서류 철맨 뒤에 끼워둔 합의서 초안을 꺼내 들었다. 고양시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전액은 내 명의로 돌려받을 거야. 당신 회사 퇴직금 정산분 절반도 합의대로 내놔. 위자료는 따로 협의할 수 있지만 내가 방금 들이민 4,700만 원 한 푼이라도 깎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그리고 그녀가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어머니, 당장 저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시어머니는 정신 나간 소리를 들었다는 듯 눈을 까뒤집었다.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해? 내까짓 게 뭔데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사과를 하라 마라 지랄이야. 서영이 합의서 초안을 테이블 정중앙에 반듯하게 놓았다. 가방 훔쳐간 거 사과하라는 게 아니야. 지난 4년 동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 피 같은 돈 빨아먹은 기생충 짓거리에 대해 사과하라는 겁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자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음을 냈다. 소송 걸 테면 걸어봐. 법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쓴 걸 도둑질이라고 판결해 줄 것 같아? 서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다. 합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소송 걸 거고 이 거래 내역서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로 제출될 거야. 그리고 회사에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당신이 내 사물함 무단으로 털어서 사유재산 훔쳐간 절도건으로 감사실에 정식 징계 요청할 생각이야. 최정우. 이게 내 인사고과에 어떤 치명타가 될지는 뻔하지? 마침 경영지원부에서 대리들 과장 승진 심사 중이라며?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서영이 남편의 숨통을 옥죄었다. 나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감당해야 할 시나리오를 친절하게 요약해주는 것뿐이지. 시누이가 문간에 매달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징징거렸다. 새언니, 꼭 이렇게까지 집안을 파탄내야 속이 후련해. 난 이미 그쪽 집안에 소문 다 나서 밖에도 못 나간단 말이야. 서영이 고개를 돌려 시누이의 빈약한 정수리를 꽂아버리듯 쳐다보았다. 수빈아,
내가 밖에도 못 나가는 건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남의 가방 훔쳐다 짝퉁으로 허세 부린 내 멍청한 대가리 때문이지. 내가 정당하게 내 돈 돌려받겠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찢어버리려 발악하며 달려들자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듯 낮고 탁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내가 지금 내 앞길을 막아? 저 미친년 협박에 쫄아서 내 어미를 내팽개치겠다는 거야? 남편은 어머니를 본체만체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식탁 위에 흩뿌려진 4,7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향연에 꽂혀 있었다. 그 숫자들은 조용히 숨죽인 채 더 이상 눈가림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피 묻은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날 이후 고양시 아파트는 무덤보다 더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서영을 향해 쏘아대던 폐악질을 멈췄다. 서영이 짐을 싸서 지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홀로 남겨진 남편은 미친 듯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쏟아냈다. 어떨 때는 구차하게 용서를 빌었고 어떨 때는 어머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감성팔이를 했고 어떨 때는 수빈이 스튜디오가 곧 압류당할 판이라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서영은 모조리 익십했다. 꼭 필요한 서류 절차에 관해서만 기계적으로 답장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일정 확정해. 위자료 2분할 지급은 수용하되 합의서에 명시할 것. 합의서 제출 전 모친 사과 전화는 필수. 남편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이혼조정센터를 처음 찾았을 때 시어머니는 상담사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변명했다. 요새 며느리들이 얼마나 독사 같은 줄 아세요? 돈 몇 푼 가지고 시어머니를 도둑년 취급한다니까요. 저도 다 우리 식구들 잘 살라고 그 고생을 한 건데. 상담사가 며느리 동의 없이 월급을 통제한 사실이 있냐고 찌르자 시어머니는 되레 역정을 냈다. 가족끼리 돈 쓰는데 동의서 받고 쓰는 집구석이 어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평소 우리 엄마가 억양만 좀 셀 뿐이지 뒤끝은 없다고 합리화했던 그 폭력적인 언사들이 제3자의 귀에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자 착취로 들린다는 사실을. 이혼 합의 조율에만 피 말리는 2달이 소요됐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합의를 얻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남편은 질척대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시노이는 방구석에서 대성통곡하며 물건을 때려 부쉈다. 고양시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당장 현찰로 뺄 수 없어 집주인과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신랑이 끝에 새 세입자를 구해야 했고 남편의 퇴직금 정산액 역시 추정치로 계산해 합의서에 강제로 구겨 넣었다. 서영은 재촉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회사에 출근했고 살얼음판 같은 마케팅팀 회의를 주재했으며 후배들의 기획안 오탈자를 기계처럼 짚어냈다. 지은은 서영이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복으로 변한 것 같다고 경악했지만 서영 스스로는 알고 있었다. 단지 쓰레기 같은 변명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을 멈췄을 뿐이라는 걸. 가정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날 밤 시어머니의 발신자 번호가 액정에 떴다. 서영은 회사 건물 1층 편의점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밤, 편의점 자동문이 징소리를 내며 열고 닫힐 때마다 훅 끼쳐오는 온풍기 열기와 달착지근한 어묵 국물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뒤섞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 역시 입에 지퍼를 채운 듯 침묵했다.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텔레비전 소리 사이로 남편이 윽박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약속했잖아. 빨리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 쉬어빠져 쇳소리가 났다. 서영아. 서영은 가로수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린 마른 잎사귀를 쳐다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쥐어짜냈다. 지난 4년간 내가 내 통장 쥐고 흔들면서 그 돈으로 수빈이 뒷바라지한 거 내 허락 안 받고 쓴 거이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다. 서영은 스마트폰 액정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서늘하게 문질렀다.
시어머니는 목구멍에 걸린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항복 선언을 토해냈다. 며느리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내가 피눈물 흘리는 건 몰라봤어.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은 마치 시어머니의 혀를 뽑아내는 듯 처절하고 뻣뻣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오만한 입에서 항복의 단어가 떨어졌다. 서영은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편의점 안에서 누군가 어묵꼬치를 집어들다 쇠집게를 냄비에 부딪혀 경쾌하게 챙그랑하는 소리가 났다. 잘 들었습니다. 서영이 차갑게 내뱉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매달렸다. 그럼 이제 된 거지? 서영은 텅 빈 도로 반대편을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다. 합의서는 내일 오전 10시 약속대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뭔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남편이 전화를 가로채 끊어버린 듯 통화가 뚝 끊겼다. 서영은 코트 주머니에 휴대폰을 쑤셔 넣고 찬바람을 맞으며 잠시 서 있다가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2달 뒤 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서영이 가정법원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으나 눈은 내리지 않았다. 남편은 법원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계단 아래 서 있었는데 넉 달 전보다 어깨가 반토막 난 듯 초라하게 굽어 있었다. 서영아. 남편이 처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서영이 구두 굽소리를 멈췄다. 남편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회사에서 마주치더라도 피하지는 말자. 모른 척하지 않아도 돼. 서영이 차갑게 남편의 동공을 찔렀다. 피한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남편이 허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빈 표정이었다. 그러다 불쑥 미련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그 가방 아직 갖고 있어? 서영은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다. 남편이 쓰디쓴 실소를 터뜨렸다. 내가 그날 사물함에서 그거 꺼내올 때 말이야.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엄마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져온 거였어. 서영이 남편을 쓰레기 보듯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이 꼴이 난 거야?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쳐들었다. 서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했다. 당신이 날 악의적으로 망가뜨리려고 사물함을 턴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단지 당신 머릿속엔 그 가방이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 그게 당신과 당신 집안의 수준이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 버렸다. 이사 당일 마포구 망원동의 새로 구한 자그마한 빌라에는 갓 닦아낸 장판 냄새가 풋풋하게 배어 있었다. 방 한 칸의 작은 거실이 전부였고 부엌은 혼자서 겨우 돌아설 만큼 옹색했다. 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는 오직 서영만이 아는 숫자였고 전세 계약서에는 당당히 윤서영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관리비 청구서 역시 오직 그녀의 몫이었다. 지은이 낑낑대며 마지막 책 상자를 나르고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팀장님, 진짜 짐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텅 빈 거실을 훑어보는 지은의 표정엔 경악이 서려 있었다. 4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무슨 캐리어 하나랑 박스 2개가 끝이에요. 서영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서류 철들을 서랍장에 정리하며 무심하게 답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지은의 시선이 현관에 놓인 터질듯 빵빵한 출퇴근용 백팩에 꽂혔다. 그 안에 든 건 뭐길래 그렇게 모시고 왔어요? 서영이 백팩 지퍼를 열어 맨 밑바닥에 숨겨둔 더스트백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 영롱한 샴페인 골드 컬러의 플랫백이 서영의 손에 들려나와 새집 현관 신발장 위에 사뿐히 안착했다. 좁은 창틈을 뚫고 들어온 겨울 햇살이 가방의 금속 잠금 장치에 부딪히며 찬란하게 반짝였다. 지은은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그러나 뭉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집에 두고 다녀도 되겠네요. 서영은 더스트백을 반듯하게 접어 신발장 서랍 안에 넣었다. 응,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긴 진짜 내 집이니까. 석 달 뒤 한성식품 근처 골목의 허름한 냉면집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영과 지은은 벽에 바짝 붙은 비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지은이 냉면이 나오길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서영 앞으로 은밀하게 밀어주었다. 팀장님, 이것 좀 봐요. 지은이 소곤거렸다. 내가 억지로 뒤진 건 아닌데 대학 동기 단톡방에 누가 링크를 올렸더라고요. 그 팀장님 전 신우이 스튜디오 완전히 박살난 모양이던데요. 서영이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홍대 뒷골목에 자리했던 화려한 꽃집 스튜디오 유리문에는 소름 끼치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컴컴한 내부에는 말라비틀어진 흉물스러운 꽃다발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고 신우이 최수빈은 머리를 산발한 채 짐을 쑤셔 넣은 종이상자 곁에 주저앉아 길바닥에서 넋을 놓고 있었다. 설명란에는 궐세 수개월 밀려 건물주가 명도 소송 걸고 강제 집행함이라는 자극적인 멘트가 적혀 있었다. 서영은 2초간 액정을 쳐다보다가 쿨하게 휴대폰을 밀어버렸다. 지은이 서영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서영은 테이블 위에 냅킨을 한 장 뽑아 물방울이 맺힌 물컵 겉면을 슥 닦아냈다. 괜찮아. 내 알바 아니지? 때마침 직원이 살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물냉면 2그릇을 쾅쾅 내려놓았다. 서영은 지은에게 젓가락을 챙겨주고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지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꼬리를 올렸다. 오, 팀장님 오늘 웬일로 한턱 쏘세요? 서영은 젓가락으로 냉면 면발을 시원하게 풀어헤치며 무심하게 툭 던졌다. 오늘 내가 쌓아내 MVP 보너스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냉면을 집어 올리려던 지은의 손이 멈칫하더니 이내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빈대떡 하나 추가해도 되죠? 서영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은이 황급히 메뉴판을 가리켰다. 아, 여긴 녹두전이네. 팀장님, 저 녹두전이요. 서영이 픽 웃음을 터뜨렸다. 시켜.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부른 배를 탕탕 치며 냉면집을 나섰다. 빌딩 숲 사이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자 서영은 코트깃을 단단히 여몄다. 오늘 그녀의 팔뚝에는 그 샴페인 골드 색상의 가방이 당당하게 매달려 있었다.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함도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가방끈이 손목에 감기는 적당한 무게감이 기분 좋을 뿐이었다. 회사 탈의실로 돌아온 서영은 사물함을 열고 목도리를 툭 던져 넣었다. 철제 문 안쪽은 그 어떤 불쾌한 노란색 포스트잇도 없이 티 없이 깨끗했다. 그녀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자 덜컥하는 명쾌한 금소금과 함께 자물쇠가 단단히 잠겼다.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지은이 물었다. 팀장님, 오후 3시 기획회의 자료 팀장님 메일함에 꽂아뒀어요. 서영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향해 꼿꼿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확인했어. 회의 10분 전에 호출해. 그녀가 복도를 가로질러 갈 때 투명한 유리창 위로 당당한 실루엣이 비쳤다. 가방은 더 이상 사물함 구석의 낡은 코트 밑에서 숨막히게 처박혀 있지도 누군가의 더러운 손에 의해 짝퉁으로 둔갑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서영의 팔목에 사뿐히 걸린 채 그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코트 자락을 가볍게 스치며 완벽하게 그녀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었다. 엔드.